4교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EMF, 전자파죠, 전자파. 전자파에 관련돼서 생체 영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 전자파, EMF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어떤 파동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 이상차를 갖고 전달되는, 공기 중에 전달되는 에너지파, 이게 이제 전자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C, 이 전자파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 이 EMC는 EMI하고 EMS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MI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파를 발생하는 거예요. 전자파를 발생하는 거. 영향을 주는 거죠. 자, EMS는 뭐냐면 전자파로부터 얼마나 견디느냐, 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양립화한 EMC는 EMI와 EMS를 모두 포함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에 대한 발생은 뭐 방사 노이즈, 전원 노이즈, 전자유도, 정전유도, 기타 등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들은 영향이 발생됐다, 뭐 화재가 난다, 뭐 폭발이 되고, 뭐 감전이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전자파는 인체와 기기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사람한테는 첫 번째, 병원 가면 뭐예요? 병원 가면 아파, 병원 가면 첫 번째 하는 거는 열 먼저죠. 열 먼저 체온 먼저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사람 이상 유무를 우선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열을 체크하거든요. 열이 있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이 없다, 그러면 열은 없는데 다른 거 이상이 있구나. 결국 뭐냐면 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기는 뭐냐? 전자파에 대한 기기. 전자파 갖고 기기가 폭발하겠습니까? 폭발 안 해요. 단 전자파로 인해서 기기가 오동작을 하는 거죠. 오동작을 했기 때문에 걔가 계기가 돼서 다른 문제가 이제 번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은 생체, 사람 왔을 때는 열과 비열로 구분하는 거죠. 열적인 문제와 비열. 사람이 병원 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 열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체 조직 세포의 온도를 상승시켜갖고 어떤 기능 이상 혹은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두통, 시력 저하, 뭐 뇌파 혼란, 초래, 순환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시간 누적된다 그러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비열은 뭐예요? 열이 안 나. 열이 안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포 내 대사하고 다른 어떠한 이열 물질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뭐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 및 세포, 호르몬 활동 등에 대한 신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생체 영향에 대한 것만 물어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 기기에 대한 영향은 오동작을 유발한다는 거죠. 자, 동작이 오동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산업재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산업재해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도 있다는 거죠. 또 일을 못하다 보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설비도 손상되고 또 신뢰도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대책. 자, 차펠에 고투자율 재료를 이용한 자기 차폐나 아니면 고도전율 재료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필터 또는 흡수장치, 그리고 자본 위치 예측에서 유상의 180도 반대인 2차 자본을 넣어서 아예 그냥 자본을 없애버려, 손 보상시키는 거죠. 또 접지 같은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기기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트 고온 전선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배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최소화하거나 외부에 가깝게 해주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포선해 준다. 또 와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정전 결합장애 같은 경우에는 격리, 차폐, 도선 길이 감소, 전이차 해소 등이 있고요. 전자결합장애 같은 경우는 이격이나 금속판 시설, 그리고 트위스터 페어 케이블 같은 거를 사용해서 전자파로부터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KC가 또 나왔어요. 자, KC. 접지계통 시스템. 우리가 여태까지 접지는 1종, 2종, 3종, 특3종 이렇게 구분을 했죠. 전압별로 구분한 거죠. 전압별로. 그리고 그 외적인 게 뭐냐면 필요 설비에 대한 접지, 정전기에 관련된 접지, 유도장애에 대한 접지 이런 등등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C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IC 62305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개통을 받았다 보니까 60364 죄송합니다. 필요 설비가 62305. 자, 접지 설비 60364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KSCIC 60364로 부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거는 TN 방식과 TTIT 방식인데 그냥 단순하게 딱 해서 TT는 뭐예요? TT는 독립 접지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 외함에 대한 단독 접지를 허용하고 TN 방식은 다 일괄적인 개통 접지를 이용해라. 그리고 IT 방식은 비접지 혹은 고조항 접지 방식을 채택하라는 거죠. 자, 이 개통에서 얘기하는 TNTT, IT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용어가 뭐냐. 그래서 첫째 문제 T와 I. 이거는 전력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접지화 방식이냐 아니면 비접지할 거냐. T냐 아니냐. 자, 두 번째 문제는 T 혹은 N 그리고 SC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의 노출 도동성 부분과 대지와의 관계인데 노출된 그 외암 부분을 금속재 외암을 개통 접지할 거냐 아니면 단독 접지할 거냐. 자, 개통 접지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S와 C가 있는데 보호도체와 접선을 분리할 거냐 아니면 공용 쓸 거냐 아니면 혼용해서 쓰는데 나중에 분리할 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대한 거는 중성선, 보호선, 그리고 이제 보호선과 중성선이 결합된 거. 자, K 접지 계통의 종류 TN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TNS, TNC 또 TNCS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TT 방식은 다중 접지 방식인데 기계 프레임 전이 상승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장치는 좀 필요한 거죠. 자, I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점에 고조항을 넣는 방식과 아예 그냥 비접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TN 방식은 뭐하시는 것처럼 TN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다 같이 가고 있어요. S, 세파레타, 분리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접지 같은 경우에는 개통의 일괄적인 접지로 그냥 다 물어간다는 거예요. 단독 접지하지 말라는 거죠. 노출성 도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TNC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여기서 하나가 돼서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T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펜. 그래서 중성선과 그 보호도체를 하나로 이용하는 게 이제 그 TNC 컴바인 있다는 거죠. 자, 일부 계통에서는 CS 조합방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S를 C 앞에 둘 수 없다는 게 뭐냐면 TN, C, S는 가능하지만 TN, S, C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T 방식은 접지에 관련된 거를, 접재된 거를 독립 접지하라는 거예요. 별도로. 개통 접지를 하지 않고 독립 접지를 허용하겠다. 자, 그리고 IT 방식은 독립 접지를 허용하는데 단
개통의 접지는 비접지 혹은 저항 접지를 한다는 거죠. 결국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건축물을 하게 되면 접지 계통을 뭐 접지 저항값만 나오면 되고 1종, 2종, 3종, 특3종 해서 이제 용도별로 그렇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KC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접지란 말이에요, 접지. 근데 이미 시설을 다 해놨는데 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 KC를 바꿔서 한다지만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어떠한 목적 갖고 다 해놓은 건 엄청 많잖아요. 제가 가끔 국가안전대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안전대진단에 이제 그 점검을 나가면 30년, 40년 된 건축물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에 유전 차단기 없는 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 차단기 설치하라는 게 뭐 3, 40, 50년 그 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접지도 안 된 것도 많고. 또 갑자기 개정이 됐으니까 유전 차단기 설치하세요. 설치는 되겠죠, 그거는. 접지하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건축물도 아직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KC 개정을 해서 할 때도 기존에 대한 법령 갖고 시설되어 있는 장소는 기존 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기준과 신기준이 막 혼합이 될 텐데 좀 그런 부분 좀 있고. 과거에 이제 가정용 전기가 110V로 공급됐잖아요. 110V. 근데 110V로 공급됐는데 이력 보니까 70년 중반부터 약 30년을 갖춰갖고 가정용 전기를 220으로 승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극히 일부 지역이 아직 110V로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한 번 해놓은 걸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KC에서는 이제 TN, TT, IT 방식인데 그런 것도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용 전기 설비를 갖고 있거나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럼 TN 방식이에요. 거기 TN 방식이 아니에요. TT 방식이지. 왜냐하면 전력회사가 접지선을 제공 안 해요. 일반 가정주택도 접지선을 제공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투투나인 받는 수용가에서는 특히 통합접지하는 데는 다 갖다 물잖아요, 또. 한 접지극에다가. 그럼 그거는 또 TN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딱 이거 인정해. 그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가 전기자동차. 사실 이슈가 많았었어요. 전기자동차는 보급 확대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전 설비 설치 시 검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전기설비전 KC 241.11.17.3에 나와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형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17.3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그래갖고 충전장치의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견뎌된다. 어떤 침수 이런 거 없는 장소에 된다.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분진 많은 장소 피해라. 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자, 충전장치에 대한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45에서 1.2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옥외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0.6m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충전 장치에 관련된 케이블 및 부속품은 241.17.4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 코드 사용하지 마라.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 있고 또 충분한 굵기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7.5에 보면 충전 장치에 대한 방호 장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방호 장치는 어떠한 자동차가 충전기에 유동하지 못하게끔 어떠한 방호 장치를 실어야 되고, 그리고 환기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를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충전 설비의 설치 시 검수 사항은 저는 KC 내용을 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충전 장치를 완속과 급속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내용이 어떻게 나에 따라서 답안 내용이 바뀌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낸 거냐? KC를 물어본 건지 일반적인 얘기를 본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전기화재 나왔죠. 전기화재. 전기화재의 금속 부분에서 발생되는 용운인데, 용운 말 그대로 뭐냐면 금속이 녹는 거예요. 망원 녹는 거. 근데 녹는 게 있는데, 전기화재가 발생해서 녹는 경우 있고, 단락같이 발생돼서 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녹는 현상을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1차 같은 건 뭐냐면, 1차 용융후는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전기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뭐, 단락이나 어떤 형상.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도체 용운, 또는 화재 원인이 된 도전로상에 대한 용운. 결국 뭐냐면,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전기적인 부분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게 1차. 2차는 뭐냐면, 통전 중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화재가 났어. 전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변에 화재가 났어.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도전로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긴 녹지만 전기적인 문제로 녹았나, 아니면 화재 원인이 돼서 얘가 녹을 수밖에 없는 거냐. 이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단락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상은 나타나지만, 용융은 그냥 녹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망울, 또 표면도 거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용운의 종류가 단락흔이 있고요, 화염에 의한 녹는 것도 있고, 또 과전류에서 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선 폭발에서 어떤 그 전선 용융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운의 현상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화재를 분석하는 그쪽에서 자료를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상 같은 경우에는 늘어진 전선에서 이제 녹는 현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는 화염 속에 방치돼서 내부 기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심전류, 과전류가 인가돼서 했을 때 이런 현상 나타난다. 그리고 전선 폭발돼서 했던 동선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게 있다. 근데 이걸 갖고 뭘 하냐면, 화재 현장 조사할 때 이런 거 있으면 화재 원인을 추정하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또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전선이 소선됐는데 단면을 딱 잘라갖고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막 이렇게 뭔가 타고 들어왔다. 이거는 정기적인 화재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선이 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나간 거죠. 출발 시점이 이 도체부터 시작했다. 이거는 뭐냐면 외부 화재가 아니라 전선의 과열,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영향을 준 거예요. 다른 쪽에. 여기 뭐냐?
이 도체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얘는 이 도체가 외로부터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선의 단면을 자른 상태에서 내용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가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과 용량 산정 시고려사항. 비상발전기는 우리가 PG법이 있고요. 그리고 RG 개수법이 있고 RE 개수법이 있어요. 근데 우린 거의 대부분 PG법만 쓰죠. 왜냐? 그냥 용량 산정을 해요. PG도 이제 PG1부터 4까지 있는 게 있고, 그 RG, RE 개수는 뭐냐면, RG는 발전기의 출력 개수, 발전기 출력, 제너레이터. 발전기의 출력 개수. 즉, 이 개수에다가 어떤 용량을 개야 나와요. 그 RE 개수는 뭐냐면, 발전기하고 엔진 있잖아요. 발전기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가. R이 뭐냐면 엔진 출력 개수예요. 엔진 출력 개수에다가 용량을 해서 나온 값.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만 써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상발전 용량 산정이니까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많이 쓰니까 주로 이걸 포커스로 놓고 답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비상발전기는 수전 용량에 따라서 좀 산정을 할 수 있고, 그 용량 산정이에요. 그리고 일반 부하 같은 경우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를 산정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선은 우리가 PG법, 전기 법령만 봤을 때는 비상발전기 예비전원 설치하라는 전기 쪽 법령은 없어요. 전기는. 단, 소방이나 기타 타 법령에 의해서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기 자체에서는 비상전원 설치하라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자, 가장 큰 게 소방 쪽이죠, 소방 쪽. 그래서 PG1은 정상 상태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 자, PG2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동기에 있죠, 전동기. 전동 기동할 때. 즉, 과도시 최대 전압 강화에 의한 출력. 즉, 과도시 최대 전압 강화. 바로 전동기가 기동할 때 얘기예요. 자, PG3 뭐냐면, 가장 큰 전동기가 가장 늦게 기동했을 때. 즉, 과도시 최대 단시간 내량에 있는 출력. 이렇게 계산합니다. PG4는 뭐냐면 고조파 성분을 고려한 발전 용량인데, 이 PG4 같은 경우에는 PG1부터 3 중에 가장 큰 값과 그리고 부하 중에 고조파 부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약 2에서 2.5배를 가산해서 생산해서 용량하는데, 선정 방법은 PG1부터 PG4 중에 가장 큰 값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산 하나마나 무조건 PG4가 가장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PG4까지 계산 안 하더라고요. 설계회사에서. PG1부터 3까지만 해놓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선정합니다. 뭐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설계자가 뭐 그 수용가의 고조파 부하가 뭐가 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계산 방식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남의 나라가 정해놓은 걸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RG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G 1부터 4까지 어떤 이 나온 그 개수에다가 비상부에 대한 용량을 곱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비상발전 용량이 산출되는데, 이 출력 개수는 1.47에서 2.2 안에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RG1부터 RG4의 개수로 인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 넘어온 건데, 일본에서는 RG 개수법을 써요. PG법을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PG법만 써요. 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 갖고 있고, 우리한테 준 나라는
아예 안 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걸 바꾸고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면 건축물의 목적이나 부하의 용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부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하는 좀 줄여라. 그리고 발전기 전압 확립 시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유도전동기, 전동기에 대한 기동 전류 그리고 소방부하 같은 경우에는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125의 마지막 문제 4-6번 문제 위험성 평가할 때 실시 5단계 하고 감소대책 수립 시 뭘 고려할 거냐. 자, 위험성 평가는 뭐냐면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위험성 평가는 한 번 평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거거든요.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뭐 준비 뭐 하겠어요? 자료도 필요하지, 사람도 필요하죠, 조직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준비를 해.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 자, 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죠. 뭐가 위험한 건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됐으니 뭐가 위험한 건지 파악을 해야겠죠. 자, 다음 3단계. 위험성을 추정을 해. 야, 이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빈도가 얼마나 많은 차준지, 한 번 사고 나면 얼마나 이게 중대한 건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건 위험하다. 결정을 해야지, 이제. 뭔가 감소를 하려면 결정을 해야겠죠. 그 많은 것 중에, 자, 이거 위험하다. 결정을 했어요. 이게 4단계입니다. 자, 4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5단계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에요. 대책을 해서 실행을 해. 이게 5단계인데 5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실행을 했어. 자, 위험소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요인도 파악하고 과정을 또 해. 또 줄였어. 또 다시 해서 또 줄여. 결국 위험도를 계속 낮추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 표를 보고 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단계까지 왔는데 어떤 허용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 허용 가능이 안 돼. 허용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데 종료하나? 위험한 가능성이 없다는데 대책을 수립하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 이 표를 잘못 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위험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을 해갖고 이젠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면 종료 넘어갔는데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이 가능성에 대한 여부,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돌려서 이젠 위험 가능성이 없다. 예스. 그러면 끝이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에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 1단계 사전 준비 단계예요. 평가 대상도 정해야 되고 실무 필요한 자료 수집해야죠.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소를 찾아내야 되고 3단계 위험성을 추정한다는 거죠. 4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그 위험에 대한 결정에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5단계에서 비로소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5단계에서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그리고 또 반복했을 때 문제가 있네. 그럼 위험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도에 대한 경중이 좀 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성적 평가 기법에서는 위험과 운전성 분석, 해접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량적에서는 FTA, ETA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과정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위험성 감소 대책할 때 고려될 사항 뭐냐면 첫째,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 대책에 대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뭐냐면 위험성 감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추진 방법은 감소 대책을 시행한 다음에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자, 그리고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을 갖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표에 나타나신 것처럼, 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자칫하면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위험성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개인 보호를 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문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학적인 대책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험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책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원적인 거 대책을 강구해. 감소시켜 놓고 위험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 단계, 공학적인 단계 다 했어. 또 위험도가 좀 떨어졌네? 그러면 관리적인 문제, 매뉴얼 정비하고 이거 하는 문제. 자,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떨어졌네? 그 다음엔 자, 이제는 간단하게 개인 보호를 해갖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위험성 평가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분석해서 다음 단계 또 약한 단계로 가고 또 그런 걸 또 반복했을 때 아주 최소한의 단계까지 끌고 내려가라는 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5단계 그 방법입니다. 지금 위험성 평가는 뭐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사항에서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4교시에 대한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훈, 그 용훈에 관련된 거 조금 이제 그 빼고는 나머지는 충분하게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5의 문제를 딱 보니까 일단 기준이 뭐냐, 기준을 알고 있느냐, 그 문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문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있던 문제 난이도하고 봤을 때는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고, 기준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2년간 정기안전기술사 합격자가 되게 작았어요. 1차 통과율이 너무 작았었는데, 지난 이제 123회 때문에 이제 그 합격자가 이제 그동안에 배출이 안 돼서 그런지 상당수 인원이 이제 배출이 됐어요. 했는데 2차 면접에서 또 합격률이 저조해서 지금은 이제 이 125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그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인원수 많다고 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게 아니에요. 기술사 자체는 뭐 응시자 수도 그렇지만 합격자 수에 대한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통계를 봤을 때 평상시보다 현재 이제 대기자 수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그 지금 제가 장시간에 걸쳐 갖고 뭐 자세하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략적인 상태에서 이제 4교시까지 쭉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입장으로 많이 본 거고요. 이게 뭐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는 뭐
어렵고요. 단지 이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작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참고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자,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이제 125회 전기안전기술사 1차 시험 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